왜 한 여학생의 미모는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한 시대 권력의 그림자와 함께 기록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전두환의 맏며느리 정도경이라는 이름을 다시 묻고 있을까요? 한때 그녀는 이화여대의 나탈리 우드라 불렸습니다. 창덕여고 시절에는 학교 주변 남학생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정문 앞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이화여대에 들어간 뒤에는 캠퍼스 안팎에서 단연 눈에 띄는 존재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정도경의 인생을 단지 미모와 결혼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걸어 들어간 곳은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1980년대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부였기 때문입니다. 정도경은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정준석은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정치 명문가도 재벌가도 아닌 중산층 지식인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권력의 혈통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부와 교양 단정한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외모와 인연이 시대의 가장 높은 담장 안으로 그녀를 데려가게 됩니다. 1970년대 후반 정도경은 창덕여자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당시 창덕여고는 서울의 명문 여학교로 알려져 있었고, 단정한 교복과 엄격한 분위기만으로도 학생들의 자부심이 강한 학교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정도경은 유난히 눈에 띄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동창들의 회고에 따르면 그녀는 조용히 있어도 시선을 끄는 인물이었고, 주변 학교 남학생들 사이에서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첫사랑의 이미지였고, 누군가에게는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더 결정적인 만남은 같은 학교 친구 전효선이었습니다. 전효선은 훗날 대통령이 되는 전두환의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정도경을 연희동 전두환 일가의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었습니다. 평범한 교수의 딸이 권력 핵심 가문의 자녀들과 어울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녀의 삶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시대적 구조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980년 정도경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시기 이순자가 중심이 되어 꾸렸다고 전해지는 이른바 연희동 과외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과외 금지 정책을 강하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사교육을 금지하고 단속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권력층과 고위층 자녀들 사이에서는 예외적인 과외가 이루어졌다는 의혹과 회고가 뒤따랐습니다. 정도경 역시 이 과외팀의 일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학창시절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법과 정책이 국민에게 적용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권력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른 통로가 열렸다는 시대의 모순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전도경은 전제국과 가까워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제국은 전두환의 장남이었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닌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제국이 정도경을 처음 보고 호감을 느꼈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졌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도 효선이 오빠가 도경이를 좋아한다는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한 여학생의 미모와 한 권력자 장남의 관심. 겉으로 보면 로맨스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이미 한국 현대사의 권력 질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1981년 정도경은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녀의 꿈은 아나운서였다고 전해집니다. 이화여대에서도 그녀는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이드 나탈리 우드라는 별명은 바로 이 시기 그녀의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캠퍼스에 나타나면 남학생들의 시선이 따라붙었다는 이야기, 미팅 제안이 많았다는 이야기, 후문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모두 당시 그녀가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평범한 대학생의 길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제국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녀 곁에는 청와대와 권력가의 그림자가 함께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녀는 황태자비처럼 불렸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부러움이면서 동시에 거리감이었습니다. 같은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그녀가 들어갈 세계는 다른 학생들과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부러워했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바라봤고, 누군가는 이미 그녀의 인생이 결정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전제국과 정도경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의 차원을 넘어서 점점 결정된 미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가문이었지만 오히려 그만큼 며느리의 조건은 더욱 엄격했습니다.
이순자는 재벌가나 정치 명문가 출신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의 딸이라는 배경은 안정적이었지만 권력과 직접 연결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국은 단호했습니다. 도경이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의 선택은 결국 부모의 판단을 바꾸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권력 내부에서 허용된 선택이었을까요? 1983년 두 사람은 청와대 상춘제에서 약혼식을 올립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가족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 청와대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약혼은 이미 그녀가 일반인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의미했습니다. 정도경은 예비 며느리 신분으로 청와대에 자주 머물렀고 가족 행사와 휴가에도 함께 참석하며 사실상 권력가의 일원으로 편입됩니다. 대학생이었던 그녀의 일상은 이 시점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의실과 도서관이 아닌 권력의 내부 공간이 그녀의 주요 생활 무대가 된 것입니다. 1984년 12월 두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결혼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의 최고 공간에서 이루어진 결혼. 언론은 그녀의 미모를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전두환 며느리라는 타이틀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개인으로서의 삶은 점점 희미해지고 권력자의 가족이라는 역할이 그녀를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결혼 이후 두 사람은 미국으로 건너가 짧은 신혼생활을 보냅니다. 전제국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았고 1980년대 후반까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합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적인 유학생 부부의 모습이지만 이 시기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1985년 전제국의 군복무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킵니다. 석사장교 제도를 통해 단기간 복무를 마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병사들이 30개월 이상 복무하던 시절 몇 개월 만에 군 생활을 마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제도가 권력층 자녀를 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한 개인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였을까요? 그리고 그 구조 속에 들어간 정도경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그녀는 결정의 주체였을까요? 아니면 흐름 속에 놓인 존재였을까요? 1985년 말 정도경은 첫 딸 전수연을 출산합니다. 이 아이는 전두환의 첫 손녀였습니다. 당시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전두환은 손녀의 탄생을 매우 기뻐했고 인터뷰에서도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와는 다른 감정이라는 표현은 권력자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냉혹한 정치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가족 앞에서는 평범한 할아버지로 돌아가는 모습. 이 장면은 인간의 양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도경 역시 이 시기 시부모의 총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모와 함께 첫 손녀를 안겨준 며느리. 그녀는 권력가 내부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녀의 일상 가족, 그리고 미래까지도 모두 권력과 연결된 상태가 됩니다.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정권은 강력한 통치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긴장이 공존하던 시대. 그 한가운데에서 정도경은 가장 안쪽에 있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권력의 중심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권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제약이었을까요? 1989년 전제국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그는 출판사 시공사를 설립하고 빠르게 사업을 확장합니다. 베스트셀러 작품들을 연이어 출간하며 단기간에 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의문은 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른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검찰은 이후 이 과정에서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이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정도경 역시 남편의 재산 구조 속에서 주요 인물로 언급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권력과 자본, 그리고 가족이라는 구조는 어떻게 얽혀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개인은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가? 1989년 귀국 이후 전제국이 설립한 시공사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해외 베스트셀러 판권을 확보하며 출판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갔고 단기간에 업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속도만큼이나 의문도 함께 커졌습니다. 당시 출판계에서는 어떻게 이런 자금이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제국은 뚜렷한 사업 경력이나 거대한 상속 기반 없이 시작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비자금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검찰은 이후 시공사가 전두환 일가의 자금 흐름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순히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인 정도경의 이름도 함께 등장합니다. 시공사, 지분 부동산, 각종 자산 구조 속에서 그녀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공동재산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권력과 자본이 결합된 구조 속에서 형성된 하나의 결과였을까요? 이 질문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군사정권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민주화 이후 과거 권력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7년 그 흐름은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전두환은 내란 및 비자금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막대한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절대 권력자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순간 정도경의 위치도 극적으로 바뀝니다. 청와대의 중심에 있던 며느리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의 가족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시선, 주변의 태도, 그리고 가족 내부의 분위기까지 모두 급격하게 변합니다. 권력과 함께 형성되었던 관계들은 빠르게 끊어졌고 이전의 화려함은 오히려 부담이 되어 돌아옵니다. 가장 먼저 그 영향을 받은 것은 자녀들이었습니다. 특히 장녀 전수연은 학교에서 심한 따돌림을 겪었다고 전해집니다. 학부모들조차 자녀들에게 그녀와 어울리지 말라고 했다는 증언은 당시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태어난 아이가 권력의 몰락과 함께 가장 먼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등교를 거부하고 해외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한 시대의 권력 구조가 무너질 때 그 여파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의 주체는 정치 권력일지라도 그 그림자는 가족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권력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국과 정도경의 결혼 생활은 유지됩니다. 다른 형제들의 결혼이 파탄을 겪거나 논란에 휩싸인 것과 달리 두 사람은 비교적 조용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스스로 선택한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을까요? 부모의 반대를 넘어서 이루어진 결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단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의 이야기도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장녀 전수연은 외모로 주목받으며 한때 팬카페가 생길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그녀가 남긴 한 글이 큰 논란을 일으킵니다. 해외 건축물을 칭찬하며 한국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전두환의 손녀라는 정체성이 다시 소환되며 거센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의 발언은 어디까지 개인의 책임일까요? 그리고 과거 권력의 그림자는 왜 다음 세대에게까지 따라붙는 것일까요? 비판은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과도했을까요? 이 질문에는 지금도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전수연은 이후 결혼을 하며 다시 한번 주목을 받습니다. 신라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 그리고 참석한 인물들까지 모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일가의 재산 문제와 연결되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들 전우성 역시 가족의 기대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시공사 계열사에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비교적 외부 노출을 피하며 조용한 삶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두환 일가라는 이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정도경이라는 인물은 점점 더 조용한 위치로 이동합니다. 과거처럼 언론에 등장하지도 않고 공개적인 활동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이야기됩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특별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정도경이라는 이름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한때는 이대 나탈리 우드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불렸고 또 한때는 전두환의 맏며느리라는 상징적 존재로 언론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삶을 선택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시대의 한복판에서 가장 밝게 빛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정도경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것과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창덕여고 시절 그녀는 단지 아름다운 여학생이었습니다. 이화여대에 입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전제국과의 만남 이후 그녀의 인생은 개인의 영역을 벗어나 구조 속으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강력한 권력과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전두환 일가를 둘러싼 비자금 문제는 계속해서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 속에서 전제국과 관련된 자산, 그리고 그 자산 구조 속에 포함된 정도경의 이름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시공사 지분, 한남동 부동산 연천 일대 토지 등 다양한 자산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가족 공동 소유를 넘어서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그녀는 이 구조의 설계자였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포함된 존재였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평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력과 자본이 결합된 구조 속에서 가족이라는 단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권력자를 평가할 때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권력은 가족, 자녀, 배우자까지 확장된 형태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개인의 영역일까요? 정도경의 어머니 김경자 역시 한때 비자금 관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일한 수준의 선택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전두환 일가의 다른 자녀들과 그들의 결혼 생활 역시 여러 변화를 겪게 됩니다. 차남 전재용은 결혼과 이혼, 그리고 새로운 관계로 이어지는 과정을 겪었고 막내 전재만 역시 사생활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딸 전유선 또한 결혼과 이혼을 경험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모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결혼들이 오히려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부모의 반대를 넘어서 이루어진 전제국과 정도경의 결혼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조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선택과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사랑과 권력, 선택과 구조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정도경은 이후 공개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며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언론 인터뷰도 거의 없고 공식적인 발언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언급됩니다. 특히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그녀와 남편의 이름은 반복적으로 거론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여전히 그 시대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여전히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더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도경이라는 인물이 점점 설명되지 않는 존재로 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정치인이 아니었고 직접적인 권력 행사자로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모순된 위치가 바로 그녀를 역사 속에서 독특한 존재로 남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권력을 만들지 않았지만 권력 속에서 살았습니다.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권력의 결과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시대의 수혜자일까요? 아니면 구조 속에 놓인 또 다른 개인일까요?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난 현재, 정도경은 여전히 전제국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그녀는 조용한 일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남긴 채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정도경이라는 이름을 잊지 못하는 걸까요? 한 시대의 권력은 이미 끝났고 그 중심에 있던 사람들도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다시 그녀를 떠올리고 그녀의 선택과 삶을 묻고 있는 것일까요? 정도경의 인생을 끝까지 따라오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 삶은 누구의 것이었는가? 창덕여고 시절 그녀는 단지 예쁜 학생이었고 이화여대에서는 수많은 시선을 받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제국과의 만남 이후 그녀의 삶은 개인의 궤도를 벗어나 권력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권력자의 가족을 보며 단순한 이미지로 판단합니다. 누군가는 특권을 누렸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그들의 삶이 부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도경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단순한 호사나 특권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층위가 존재합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누렸던 화려함, 그리고 그 권력이 무너진 뒤 감당해야 했던 무게,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함께 움직였습니다. 특히 1997년 이후의 변화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의 며느리라는 위치는 하루아침에 과거 권력의 상징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그녀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겪었던 고립과 비난, 가족 전체가 감당해야 했던 사회적 부담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역사적 책임은 어디까지 개인에게 귀속되는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구조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가? 그녀의 딸 전수연이 겪었던 논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발언이었지만 그것은 곧바로 전두환의 손녀라는 정체성과 연결되며 확대되었습니다. 개인의 언어가 역사적 기억과 충돌하는 순간 그 결과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감정의 분출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과거는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현재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도경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녀는 공개적인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고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회피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책임이었을까요? 말하지 않는 선택, 드러나지 않는 선택 역시 하나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또 다른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침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한편으로 보면 그녀의 결혼 생활은 역설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권력에 의해 결정된 결혼들이 무너지는 동안 스스로 선택한 관계는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힘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다른 조건들이 작용한 결과일까요? 우리는 확정적인 답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의 선택이 언제나 구조를 이기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구조 속에서도 자신만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생각합니다.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권력과 질서 통제와 억압이 동시에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안에서 정도경은 가장 안쪽에 있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반면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은 자유와 선택을 가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여전히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그 구조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삶을 결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구조 속에서 이미 정해진 길을 걷고 있는가? 정도경의 삶은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때 이대 나탈리 우드로 불리며 모든 시선을 받았던 한 여학생. 그리고 절대 권력자의 맏며느리가 되어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지금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역사 속에 남아있고 그 이름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를 상징하는 기호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그녀를 단순한 권력자의 가족으로만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한 시대의 구조 속에서 살아간 한 인간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경의 선택은 사랑이었을까요? 권력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삶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또 하나의 기록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 인물을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